저 94회인데요.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나는 이론 문제부터 먼저 풀면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뭐 먼저 하세요? 실기 먼저. 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실기는 시간이 모자르면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 이론은 찍을 수 있잖아요. 근데 실기는 못 찍으니까 되도록이면 실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론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아요. 왜냐면 또 10개 찍었는데 8개 맞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슨 목적이죠? 판매 목적이죠. 그래서 1번 보시면 개별법이 가장 정확해요. 왜냐면 개별법의 뜻이 몇 개씩 계산하는 거세요? 하나씩. 그래서 가장 충실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가중평균법은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편해요. 왜냐면 평균 내서 하면 되니까. 근데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평균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언제 건지 모르잖아요. 팔긴 팔았는데 사긴 샀는데 언제 걸 팔았는지 언제 걸 샀는지 정확하게는 안 나오죠. 평균치를 내버리니까. 그래서 2번 맞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우리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누가 크다고요? 소입선출법. 나머지는 누가 커요? 선입선출법이 뭐하다? 크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입선출법은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돼요? 과대계상돼요? 과대예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요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모두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물가 하락. 요거는 앞뒤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저기 뭐냐, 회계하고 세무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장난을 조금 더 칩니다, 세무가. 그래서 상승일 때냐 하락일 때냐도 잘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2번은 대손충당금입니다. 우리 대충 나오면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보충법. 모자르면 대손상각비 아니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원래는 대손충당금이 5만원 있었대요. 근데 얼마 못 받게 됐죠? 2만원. 그 다음에 얼마 회수했죠? 3만원. 그래서 결론은 6만원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10만원입니다. 얼마 필요해요? 10만원. 얼마 부족하죠? 4만원 부족하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왜냐면 설정 금액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얼마 더 설정해야 된다? 4만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우리 정액법의 특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래서 일정하다 그래서 무슨 법이에요? 정액법.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속상각법은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과대 계상한다. 요거는 설명한 적은 없어요. 가속상각법에는 정률법,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얘네들이 대표적인 가속상각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게 잡고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 요거를 가속상각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2번 맞아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크고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돼요? 작아져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초기에 물어보면은 무조건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커요. 근데 후기에 되면은 요때는 정액법이 정률법보다 커져 버립니다. 왜냐면 정률법은 초반에 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생산량 비례법은 말 그대로 생산량에 따라서 줄여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초기에는 정률법이 더 큽니다. 누구보다요? 정액법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4번은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2분기를 몇 번을 했습니까? 세금 내면 뭐예요? 예수금. 그래서 정답은 1번. 5번의 정답은 4번이에요. 우리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이나 미수금에 쓰는 거고 영업 외비용 아니면 컨트롤 뭐요? F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요거 정답은 두 개예요. 답 먼저 불러드릴게요. 2번 3번. 그러니까 2번이나 3번 선택하시면 맞은 겁니다. 1번하고 4번 선택하신 분은 틀린 거고.
일단 1번 우리 메모런가는 많이 봤죠. 이미 발생한 거. 언제 거예요? 옛날 거. 그래서 관련 없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왜 틀렸냐면 최대 금액 혹은 최대 이익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이 말은 맞아요. 기회 원가는 현재 이 대안을 선택했을 때예요.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이 대안을 선택했을 경우에요. 근데 선택하지 않았으리라고 써놨죠. 그러니까 선택하고 나머지 중에서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이 이상하게 돼갖고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3번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총고정비는 뭐야? 일정.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 근데 거기에 단위당 고정비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정답은 3번이었는데 2번이 말이 이상해갖고 거기 보시면은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고 선택했을 경우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7번 T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원재료. 원재료 나오면은 T자하고 공식이 하나 더 기억나야 되죠. 그래서 요 공식 얘기하는 겁니다. 제공품 계정.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재료비 구하는 공식,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까지. 그래서 보시면은요, 기초가 10, 기중이 15, 기말이 3. 그러면 얼마 나와요? 22만원 나와요. 그래서 재료비 얼마요? 22만원.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어디 갔냐? 노무비가 얼마야? 20. 간접비도 20. 기초는요? 만원. 기말은요? 15만원. 그러면은 48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많이 풀어봤던 거죠? 그 다음에 8번 요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상식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그 보조부문 배부 방법 있죠. 이거 배부할 때 나눠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배부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기준을 하나로 잡는다 그래서 단일 배분율법이라는 게 있고, 기준을 두 가지로 잡는다 그래서 무슨 배분율법이라고 있어요? 이중 배분율. 그래서 이중이면은 두 개잖아요. 우리가 이중창 그러면 창문이 두 개죠. 그래서 두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배분율은 이렇게 나눠요.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기준을 정해서 나눠준다 그래서 이중, 한 가지 기준을 정해서 나눠준다 그래서 뭐야? 단일.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면 A 보시면 여기에서 물어본 거 이중 배분율의 장점이죠. 근데 A 보시면은 원가 배분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로 나누는 게 비용과 시간이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까요? 두 개로 나누는 게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까요? 하나가 절약되겠죠. 왜요? 하나가 좀 더 편하니까. 그러면 A 빼고 나면은 몇 번만 남아요? 예, B, C, D.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획기적으로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본 적도 없고 앞으로 문제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저희보다 더 어려운 시험 원가액의 교재에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낸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이거 낼 때, 이거 시험 내시는 분들이 어떻게 내냐면요, 호텔에 감금돼요. 저 아시는 분이 내서 한번 물어봤어요. 회사 다닐 때. 그래갖고 물어봤더니 한 일주일 정도 진짜 감금 시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모든 교재를 다 준대요. 전산회계 관련된 모든 교재를. 그러니까 어떤 교재에 요 문제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좀 애매한 거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좋은 건 아닌데 못 풀 정도도 아니긴 해요. 우리가 이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보다는 두 개로 나누면 시간이 오래 걸려. 네, 그걸로 푸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개별원가죠.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봤던 거라. 그래서 가끔씩 8번처럼 엉뚱한 거 낼 때가 있어요. 개별원가는 비싼 거죠.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작업지시서, 제조지시서, 작업원가표,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 그래서 1번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단위당 원가가 낮다.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면 고가잖아요. 고가니까 가격이 어때요? 비싼 거죠. 그 다음에 10번 어려워요. 왜냐면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얘도 답이 두 개예요. 2번하고 3번. 일단 거기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품질검사. 품질검사가 뭐냐면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검사하는 걸 무슨 검사라 그래요? 품질검사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들마다 검사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완성된 거 검사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론이다 보니까 얼만큼 만들었을 때 검사하느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품질 검사를 공정의 몇 프로 시점에 한대요? 60%. 그래서 60% 시점에서 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정상 공소는 600개이다. 왜 그러냐면은요. 거기 보시면 기초도 40%죠. 그 다음에 기말 몇 프로죠? 25%죠. 그러면 아직 60%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죠. 그러면은 기초하고 기말 다 계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완성된 것만 완성됐더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검사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6,000개의 몇 프로예요? 10%. 거기 보면 완성된 거에 10%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개요? 600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1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몇 프로 시점에서 하신대요? 몇 프로 시점? 20% 시점. 네, 몇 프로 시점이요? 20% 시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기말 제공품 2,500개 있죠. 네, 기말 제공품 몇 개 있어요? 2,500개. 얘 완성도 몇 프로죠? 예, 25%죠. 그러면은 그 기말 제공품 25%니까 20% 시점에 검사한다 그랬죠. 그러면 25%니까 이건 검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예. 그래서 검사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2,500개인데 거기 보시면 몇 프로만 완성했대요? 25%만 완성했대요. 그러면은 또 이놈의 또 계산기는 어디 갔어? 계산기 2,500개에 몇 프로요? 25% 하면 625개가 완성된 거예요. 몇 개요? 625개. 그러면 아까 완성된 거 6,000개라 그랬죠. 그럼 6,000개에다가 625개 더하면 6,625개예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는 몇 프로만큼 완성된 거에 공손을 잡는다고요? 10%. 그러면 662개예요. 그래서 2번 틀린 거예요. 정상 공소는 850개가 아니고 몇 개라고요? 662개. 그래서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품질 검사를 몇 프로 시점에서 한다고요? 60% 시점. 그러면은 완성된 거는 6,000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에 각각 배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정상적하고 뭐 있었었죠? 비정상적이 있었죠. 그래서 정상적은 원가에다 뭐예요? 가산하고 비정상은 영업에 비용 처리합니다. 근데 3번도 틀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완성된 거는 단기 완성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에는 배부를 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아직 뭐가 안 됐으니까 완성이 안 됐으니까 검사를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리고 딱 봐도 4번은 아닙니다. 비정상은 원가로 가야 돼요? 영업 외비용으로 가야 돼요? 영업의 비용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몇 프로 시점에 검사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60% 시점에 검사했으면은 기말 제공품은 검사 안 했잖아요. 그러면 기말 제공품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땐 빼는 거고
20% 시점에서 검사하면은 기말 제공품은 완성된 건 맞는데 완성도가 몇 프로죠? 25%죠.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하고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1번. 이거 우리 어저께인가 그저께 비슷한 거 푼 적 있어요. 정답은 2번이에요. 직매장 반출. 또 우리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는 게 본지점 간의 거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본점에서 지점으로 물건 넘길 때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2번 정답 4번이에요. 일단 요거는 알고 계세요. 우리 일반 과세자 얘기할 때는 제가 과세표준 그러면 매출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얘기 나올 때는 항상 요거 줬잖아요. 공급대가 8천만원 미만, 공급대가 4,800만원이 안되면 뭐 발행한다? 영수증 발행한다. 이런 식으로 간이과세자 얘기 나왔을 때는 공급 뭘로 얘기해요? 대가로 얘기하죠. 그래서 1번,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환급 받을 수 있어요. 일반 과세자는. 근데 4번 간이과세자는 환급세액이 없습니다. 환급 안 해줘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4번. 그 다음에 13번. 우리 영세율 나오면 완전 면세제도고요. 국내 거래예요? 외 거래예요? 국외죠. 그래서 뭐와 관련된 거예요? 주로 수출. 그래서 정답은 2번. 국외에서 제공하면은 영세율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거기 1번은 소비지국 과세원칙 때문에 영세율 제도하는 겁니다. 판매되는 나라에다가 세금 내자. 그 다음에 3번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주의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나라하고 이제 돼서 우리 보면은 그 뭐냐 외국 그 영세관이라 그러나요? 그거는 우리나라 국토지만 우리나라 땅이지만 상호주의에 따라서 거기는 외국 국토로 봐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출에 영세가 있고 매출에 뭐가 있어요? 수출이 있어요. 영세는 간접 수출이에요. 수출은요? 직접 수출이에요. 그래서 얘는 국내 거래예요. 얘는 무슨 거래예요? 국외 거래예요. 그래서 국내 거래도 영세 처리가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요 영세는 우리 회사 물건을 사다가 수출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무역회사가 무조건 자기네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사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영세가 되는 거고 수출은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들도 있죠? 그때는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세요. 그리고 차이점은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 못해요. 왜냐하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있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4번. 이거는 요렇게 푸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인데 1번, 2번, 3번 맞아서 4번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액. 우리 환입이 반품이죠. 그 다음에 애누리는 모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주는 것. 그러면 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죠. 그러면 산입의 뜻이 뭐냐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불산입은 인정 안 한다. 그러면은 우리 그 뭐냐 깎아줬으니까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산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부가가치세는 내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돈으로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이죠. 그러면 이거는 받았어도 거기 보시면 총수익 금액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수익이에요. 뭐라고요? 수익. 부가가치세는 회사의 수익이 아니잖아요. 이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뭐만 하는 거죠? 세금을 대신 내주는 거죠. 그래서 수익으로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에 지출된 세액이 환급되었거나 환입된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관세환급금이라는 걸 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에 비용 처리를 합니다. 필요경비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랬다가 나중에 환급되거나 환입되거든요. 요때는 수익으로 잡도록 되어 있어요. 수익이 뭐라고요? 여기에서는 수익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입이 돈 버는 거잖아요. 돈 받는 거.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이런 것들도 수입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이런 것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15번은 맞추셔야 돼요. 정답 2번이에요. 왜 2번이냐면 이거 1번이라고 찍는 분들 많으신데 1번이 아닌 이유 설명드릴게요.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무슨 과세? 종합과세. 지금 물어본 거 종합소득이잖아요. 근데 1번에 있는 퇴직하고 양도는 종합소득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아니에요. 종합소득하고 관련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우리 이자 얼마까지 된다 그랬죠? 2,000. 기타 소득 금액은요? 300. 다 넘었죠? 그러면은 세금 합쳐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일용근로 있죠? 일용근로. 그 다음에 공적 연금소득 있죠? 일용근로는 분리과세예요. 그 다음에 공적연금이 국민연금 이야기하거든요. 얘는 연말정산이에요. 국민연금 받으시면 연말정산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근로소득 금액 있죠? 우리 월급 받으면 1년에 한 번씩 뭐예요? 연말정산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복권당첨소득 있죠? 이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지 둘 다 하나는 세금 내면 끝, 하나는 연말정산하면 끝, 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합쳐서 낼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따로따로 신고하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 목표는 532예요. 352. 532가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무회계에서 몇 개 이상? 3개. 원가에서 몇 개요? 5개. 그 다음에 부가세하고 소득세에서 몇 개요? 2개. 요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10개. 요렇게 해서 10개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왜냐면 요 동네가 좀 짜증나는 게 치울 때에는 5개 다 맞추거든요. 근데 망하면 다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워낙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요, 혹시 전산액에 떨어지셔서 전산액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부가세하고 소득세는 문제 위주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내용 위주로 보면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내용 위주로 봐버리면은 재무회계, 원가회계보다 더 넓거든요. 여기가. 실질적으로.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요즘에 뭐 솔직히 서점은 안 가지만, 서점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은 부가세 책이나 소득세 책 한번 찾아보세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전산세무 2급 책보다 더 두꺼워요. 소득세 하나 가지만 돼. 그래서 양이 좀 넓기 때문에 여기는 내용 위주로 문제 위주로 보시고 여기는 내용 잘 외우시고 여기는 내용 위주로 보셔도 되는데 부가세 소득세는 문제 위주로 보세요. 안 그러면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해본 결과. 그 다음에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시험. 그리고 분계 입력은 보고 싶으시면 이야기하세요. 뭐 일반 전표야 솔직히 보여드릴 게 거의 없는데 메인 매출 전표 이런 거는 필요하시면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하고 연말정산은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1번 4월 20일 우리 원천징수 나오면은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얘는 그냥 잘 내요 원래. 그래서 지금은 뭐가 기억나셔야 돼요? 선납세금 323만 4천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로 2,100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예금은 얼마였어요? 3억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무슨 예금으로 받은 거예요? 보통 예금으로 받으신 겁니다. 얼마 받았냐면 3억 1,776만 6천원.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을 건데 지금 4월 20일이죠. 이런 거 입력할 때에 계산하기 귀찮으시면 요렇게만 하세요. 차변에 대변 먼저 이럴 경우에는 아까 정기예금 얼마였죠? 3억. 그 다음에 이자 얼마였어요? 2,100. 그 다음에 차변에 선납세금 얼마였죠? 323만 4천원. 그 다음에 차변에 무슨 예금이요? 보통 예금. 마지막 금액은 자동으로 떠요. 그래서 계산하기 귀찮을 때에는 이렇게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항상 마지막 금액은 자동으로 뜨잖아요. 최종 금액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5월 2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전입. 모요 전입. 더 전입이랑 대체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입이랑 뭐랑 같은 말이라고요? 대체. 요거는 바꾸란 얘기예요. 서로. 그래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 500. 대변에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무조건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에요. 그래서 5,000원에다 1,000원 하면 얼마 나와요? 500. 끝. 그래서 이렇게 서로 둘이 바꿔라. 요걸 뭐라 그런다고요? 전입 또는 대체. 그래서 우리 이사 가면은 무슨 신고하죠? 전입 신고하잖아요.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6월 18일 땅 사셨죠? 토지 1억 350.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1억 350. 왜냐면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이건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요. 그 다음에 7월 1일에 별표 3개. 이거 어렵습니다. 제가 총 3줄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몇 줄로요? 3줄로. 그래서 보시면은요. 일단 취득했을 때에 1,800 주고 샀대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총 4줄로 해야 되는구나.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 주고 샀대요? 1,800. 그 다음에 현금 1,800. 그 다음에 2019년도 말에 얼마가 됐죠? 2018년도 말 죄송합니다. 2018년도 말에 2,000 얼마 됐죠? 200 됐죠.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400.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요? 400. 그 다음에 2019년도 말에 요게 또 얼마로 바뀌었어요? 2,1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100. 그 다음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100. 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냐면 얘 자본이잖아요.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이익 없어질 때까지 손실 나오면 안 돼요. 그걸 무슨 처리라 그래요? 상계 처리.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얼마에 팔았죠? 2천만 원에 팔고 매각 수수료 10만 원 빼고 받았죠. 그러면 통장에 1990.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은 2100. 그 다음에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얼마 남았었죠? 300. 처리하고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이익 190. 이게 답이에요. 어려워요 이거. 이거 맞추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적으시고. 안 좋은 문제입니다. 정신건강에 해로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내냐면은 다 쉽게 낼 수는 없잖아요. 설명은 드릴 거예요. 부연 설명.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냐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나오면 처음하고 끝에를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하냐면 처음 샀을 때 1800 주고 샀죠. 맞죠? 근데 마지막에 팔 때 2000 주고 팔았죠. 그러면 이익 얼마예요? 200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10만원 뭐 했대요? 수수료 줬죠.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90.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면은 끝에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00짜리를 얼마에 팔았다? 2000에 팔았다. 그러면은 원래 얼마 손해죠? 100만원 손해죠. 근데 얼마 더 썼어요? 10만원. 그러면 110만원 손해가 되는 거. 요건 단기 매매 증권일 때. 요거는 연습 꼭 해보시고, 이상하시면 꼭 이야기하십시오. 요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저희 지금 96회부터 풀었죠. 96, 95, 94 중에서 분계 얘가 제일 어려워요. 7월 1일께. 그 다음에 8월 21일 이런 거나 한 10개씩 나오면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8,000달러 곱하기 돈 빌려줬을 때 1,200원이었죠? 960. 근데 돈 받을 때는 얼마가 됐어요? 880 됐죠. 그래서 대변에 빌려준 건 얼마 빌려줬었다? 967요. 근데 환율이 떨어져서 내가 받은 건 얼마 받았어요? 880 받았죠.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외환차 손 얼마요? 80. 되겠습니까? 4번은 꼭 연습해 보시고, 근데 연습하실 때 꼭 이렇게 연습하세요. 초반에는 이렇게 다. 왜냐면 오늘은 요게 나왔지만 다음에는 결산분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연습하실 때는 전체적으로 다 적어보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맞출 정도면은요, 제 장담하는데 80점 넘어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4번 문제의 제일 단점이 뭐냐면은요, 종류만 10가지가 넘어요. 이 유형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왜냐면 매도 가능 증주 있죠. 매도 가능 증권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있죠. 주식 있죠. 사채 있죠. 네. 거기에다 주식은 또 뭐냐, 자기 주식도 있죠. 감자 차익도 있죠. 내려면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번씩 해보긴 해보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올인은 하지 마세요. 간혹 가다 보면은 이런 문제에 올인하세요. 4번 같은 거. 그러면 단점이 뭐냐면은요, 어려운 건 잘 푸는데 또 쉬운 거 못 풀어요. 사람이 또 이게 변합니다. 어려운 거 많이 풀다 보면. 그 다음에 7월 25일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예? 아, 신호 맞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울렸죠? 신호. 아, 거기 7월 25일은 어디에다 밑줄 치시라고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뭐요? 승용차. 그럼 몇 cc 넘는 거예요? 예, 1000cc 넘는 거예요. 몇 cc 넘는 거예요? 1000cc. 그래서 매입에 불공.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로 갔느냐? 세무 캐피탈. 그 다음에 전자는 여. 그 다음에 렌티료는 무슨 요로 처리하래요? 예, 임차료 처리하래요. 그러면 임차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00번대 임차료 55. 통장에서 얼마 나갔어요? 55. 뭐 특별한 거는 크게 없는 문제세요. 그 다음에 8월 13일 구매 확인서 나왔죠? 매입의 영세. 황원여. 차변의 상품. 대변의 보통 예금.
특별한 거 없고. 9월 11일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받았죠? 네,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리소스요. 뭐 사셨어요? 원재료. 그래서 원재료 3,0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요? 300.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330. 그 다음에 외상 2,970. 그 다음에 4번 나쁜 문제예요. 왜냐면 이거 계산을 한번 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여기 잠시만 봐주세요. 우리 문제 풀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다 2021년이면 참 좋은데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몇 년도라고 뜨죠? 네, 2020년도라고 떠요. 요거 꼭 보면서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2021년일 때 있고 2020년일 때 있어요. 참고로 다음 주부터는 2021년이에요. 왜냐면 다음 주부터는 교재 뒤에 있는 거 풀 거예요. 교재 뒤에 보시면 94회인가? 93회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일단 다음 주에 풀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다 풀면은 다시 유인물로 넘어갈 건데 유인물로 넘어가면은 저게 안 맞아요. 연도가. 근데 연도만 안 맞으면 괜찮은데 연도가 바뀌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위치도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보다는 OX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입력할 거냐 말 거냐. 근데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게 프로그램이 바뀌어 버려요. 아예 위치 자체가. 그래서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2019년도에 사셨죠. 무슨 법으로 하래요? 정액법. 그래서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취득원가 얼마예요? 400. 잔존가치 빵. 내용연수 몇 년이요? 5년. 그러면 얼마 나와요? 80 나와요. 얼마 나온다고요? 80. 그 다음에 또 보실게. 앞에 보시면 우리 400에서 얼마 빼고 시작해요? 80. 그럼 얼마 되죠? 320 돼요. 얼마에 팔았죠? 275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빼셔야 돼요. 250에 판 거예요. 그러면 320짜리 250에 팔았으니까 얼마 손해? 70만원. 그러니까 항상 연습 때에는 기본적인 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빼서 비싸게 팔았냐 싸게 팔았냐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에 70만원 손실이 없어. 그러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9월 28일 팔았으니까 매출에 과세가 아니고 카드로 팔았죠? 카드로 팔았으니까 뭐예요? 카과예요. 뭐라고요? 카과.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거래처는 윤봉님. 대변의 비품 400. 그 다음에 감가상각 뭐요? 누계액. 아까 얼마 나왔죠? 80.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기로 했는데 275만원. 무슨 카드요? 미래